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전국적으로 난립니다, 그렇죠? 네.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생겨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 그 뭐 대구 신천지 교회 그게 우리 어머니 집 계신 바로 인근이거든. 나가시 마시라고 딱 버스 한 코스 사이라서 그쪽 사람들이 뭐 다니면서 목욕탕도 갈 거고 등등등 집에 계시라고 다니지 말고. 근데 그 어른들이 이 학원에 대구 수업은 어떡하냐고 가야지 그렇죠. 근데 문제는 거기도 가면 학생들 쭉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 많은데 뭐 가지 말라던데 안 가면 잘릴 거 없고. 고민스럽습니다. 몇 조 갈 차례죠? 몇 조? 573. 네? 573. 573? 공장용. 아, 공장 용지. 재단생활의 분리과세 대상. 자, 분리 토지 가운데 저율의 분리, 농지. 두 번째 목장. 세 번째 임야. 여기까지 세 가지가 1000분의 0.7, 0.07%. 요 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이었고, 네 번째 공장용의 토지. 우리 공장용 토지 원칙은 무슨 대상 토지다? 원칙은 분리 토지, 그렇죠. 언제나 생산 관련 토지는 분리 대상 토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공장이 분리가 되려면 무엇이 맞아야 된다? 공장이 분리가 되려면 위치도 맞아야지.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죠. 공장이 어디에 있다? 주거지역 안에 있다, 뭐 상업지역에 있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반드시 공장도 공업지역, 산업단지처럼 공장에서 위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플러스 면적이 맞아야 돼. 아시죠? 항상 공장은 업종에 따라서 허용되는 면적이 있다고. 작은 말은 뭐 장갑 만드는 공장 하면서 자동차만큼 공장을 차지하고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업종별 허용되는 면적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장은 위치도 맞고 면적도 맞고 이렇게 하면 분리대상이 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장용 토지가 과거에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럴 이유가 딱 있어. 왜? 무엇 때문에 하니까 원래 원칙이 분리면 예외는 뭐다? 원칙이 분리면 예외는 종합이었잖아요. 원칙이 분리, 원칙이 별도면 예외는 종합이었습니다. 하지만 얘는 원칙은 분리는 분명히 맞지만 예외가 별도도 있고 종합도 있습니다. 하나의 토지에 분리와 별도와 종합이 다 나오는 것이 공장용 토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목장 같은 경우 목장도 원칙은 분리다. 위치도 맞고 면적도 맞아야 된다. 근데 목장은 위치나 면적 둘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종합합산 토지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별도도 있고 종합도 있다는 말은 의미가 뭐다? 둘 다 맞아야 분리다. 근데 별도도 있고 종합도 있다는 말은 위치가 틀릴 때와 면적이 틀릴 때가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의미가 되겠지. 무엇이 틀리면 종합 간다? 무엇이 틀리면 종합 간다? 그렇죠. 앞에 그림 그리면서 했잖아. 면적 초과란 말 나오면 무조건 종합 간다고. 그럼 면적이 초과된다. 기준 면적 초과되는 토지. 초과된다는 말은 나머지는 초과되는 토지는 쓸데없이 가지고 있는 나대지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면적이 초과된다. 이러면 종합됩니다. 그럼 별도는 면적이 초과되지 않겠지. 왜? 면적이 초과되면 종합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면적은 맞다는 이야기야. 무엇이 틀렸다는 이야기죠? 위치가 틀렸다는 이야기지. 공장이 있을 위치가 아닌데 공장이 있으면서 면적이 맞다. 이게 별도 합산 토지가 됩니다. 어디에 있기에? 시지역의 주거지역 안의 공장, 상업지역 안의 공장. 이런 공장에 대해서 위치가 틀렸다 하지만 면적은 맞다. 아니 위치가 틀리는데 왜 이걸 별도로 인정하냐고? 우리 주거지역 안의 공장, 상업지역 안의 공장 보신 적 있습니까? 공장이라 하니까 자꾸 담장 쳐놓고 대형의 꿀뚝 공장 생각하는 모인데 간의 수공업 형태 영세 공장도 있거든. 우리 주거지역에 가더라도 작은 점포에 1층 뭐 점포에 서너 명 앉아가지고 장갑 자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 또 과거에 지금 거의 사라졌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집에 친구 집에 국수 만들었거든. 국수 만들어서 골목에 국수 쭉 늘려놨다가 다 마르면
잘라가지고 종에 뚫뚫 말아 팔기도 하고, 아니면 콩나물 만들어 파는 집도 있었고, 두부 만들어 파는 집도 있었고, 꽤 많았습니다. 옛날에 전부 개인 사업자였거든. 근데 문제는 분명히 제품을 생산하기는 생산하지만 그런 것은 상업적 의미의 성격이 월등히 강하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청계천 쪽에도 평화시장 쪽에 가보면 밑에는 악사리를 팔고 있는데 위에는 악사리를 만들고 있어. 밑에는 옷을 팔고 있는데 위에는 옷을 재단하고 있어. 분명히 제품을 만들고 있잖아, 그렇죠? 하지만 우리 법은 그런 경우 공장의 의미보다는 상업적 성격이 월등히 강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면적 이내인 토지, 별도 합산 토지, 이런 식으로 내용을 보는 겁니다. 반드시 요 세 가지. 공장은 뭘 알면 되냐니까 원칙은 생산 관련 토지지만 별도도 있고 종합도 있다. 세 가지가 다 나온다는 사실. 이것만 알면 안 틀립니다. 왜? 항상 위치와 면적 둘 중에 하나만 틀려도 밑으로 간다. 단 면적이 초과되면 종합, 면적마저도 위치 틀리면 별도. 이 의미만 알면 내용 자체를 틀릴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 다음 다섯 번째, 주택 공급용, 산업 공급용 토지. 제목은 제가 이래 붙였습니다. 주택 산업 공급용 토지라고. 법에는 이런 제목 없지. 자, 요 내용들이 과거에 저작년 2018년까지만 해도 그냥 단순하게 봐요. 칠판 1번, 2번 이렇게 쭉 해서 나열식으로 쭉 해서 30몇 가지가 나열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요 30몇 가지 나열식으로 된 것을 작년에 와서 요 내용을 묶음을 딱 묶어서 이제 첫 번째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런 식으로 쭉 묶고 또 양가로 2번 이런 용도로 쓰는 토지 이런 식으로 형태를 묶었습니다. 교재를 보니까 574쪽에 5번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분리과세 1번 국가 지자체 지원할 특정 목적 사업용 토지 2번 에너지 자원의 공급에 관한 내용들 쭉 나오고 뒷장 3번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어쩌고 그 다음 뒷장에 또 4번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형태를 묶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종류 많다. 이걸 다 외우고 기억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오늘 나눠드린 건 종합부동산세고 재산세 끝나고 할 거고 형태가 굉장히 많고 종류 굉장히 많다. 이걸 다 외우고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보통 제일 앞에 나오는 위치 1번에 1번 뭐죠? 국가지자체가 국방상 목적 외에는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는 공장군의 토지. 딱 그놈 보십니다. 그 다음 2번에 1번 염전 없어요. 2번에 1번 염전. 그럼 2번에 4번 여객자동차 터미널, 물류터미널용 토지, 시외버스 터미널, 고속터미널, 화물터미널. 그 2번에 4번은 왜 보냐니까 요거는 과거에 여기 별도 합산 토지였는데 지금 분리 토지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푼 거고 그 다음 뒷장에는 공유수에 매립 간척한 토지, 공유수에 매립 간척한 토지.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보고 싶다면 요거 주택 LH공사, LH공사 토지주택공사 등등 어쩌고 딱 이런 정도 보시면 됩니다. 서너 가지 정도. 1번 국방상 목적 외에는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공장군의 토지. 2번 염전. 그럼 3번 내공사에서도 되고 4번 터미널용 토지. 그다음 매립 간척한 토지. 딱 이런 정도로 몇 가지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참고적으로. 보다시피 종류 굉장히 많거든. 이거 다 외우고 있는가? 이렇게 문제 나올 일 없기 때문에 참고적인 내용으로 몇 가지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요 놈까지가 우리 저율의 분리 토지 이야기였고 580쪽 고율의 분리 토지, 골프장, 고급오락장 토지, 골프장, 고급오락장 토지 뭐 내용은 설명할 게 없을 거고 그다음 별도 합산 토지. 자, 지금까지 분리 토지를 이야기했고 그다음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우리 별도가 뭐였죠? 어떤 게 별도 합산이었습니까? 별도 합산 토지. 앞에 우리 그림 검색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회에 필요한 먹거리, 재화를 생산하는 데 이용되는 토지는 저율의 분리, 생산된 것을 유통시키는 상업적 목적.
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별도합산 토지였다 그렇죠. 원칙은 상가라든지 등처럼 상업용, 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자,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이런 것으로서 플러스 기준 면적 이내인 토지. 여기 이제 별도합산 토지라고 합니다. 상업용, 영업용 건축물의 토지로 면적 이내인 토지. 여기에 별도합산 토지. 그럼 이제 A외는 종합이다. 그렇죠. A외는 종합이다. 첫째 보이죠? 뭐가 종합인지. 이게 면적 이내가 별도잖아. 면적이 초과되면 당연히 종합 가야지. 그 면적 초과,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이렇게 되면 종합과 세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런 봐. 상업용, 영업용 건축물 토지라는데 이 건축물 자체가 불법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자체가 불법 건축물이야. 무허가, 위법적 건축물. 허가받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 또는 설사 허가를 받고 지었다 해도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사용하려면 사용 승인, 사용 검사, 준공 검사가 필요하잖아, 그렇죠? 근데 네 마음대로 지었다 또는 설사 허가받고 지었다 해도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받지 않고 지 마음대로 쓰고 있다. 이런 건축물은 건축물 없는 걸로 봅니다. 건축물 없는 것으로 인정한 적이 없거든,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 이런 거.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 밑에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의 가액이 한 100억쯤 됩니다. 토지 가액이 100억이다. 근데 위에 이 토지를 나대지로 가만히 놔두면 종합산 토지가 되거든. 종합 토지가 되면 재산세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게 상업용 건축물 토지가 되면 80억까지는 재산세를 받고 초과되는 20억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나대지가 되면 5억까지만 재산세를 받고 초과된 95억은 다 뭘로 넘어간다? 종합부동산세는 세율 굉장히 높습니다. 종합부동산 넘어가는 순간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어떡할까? 토지인데 나대지인데 고민하다가 여기다가 상업용 건축물을 짓는 거야. 상업용 건축물을 탁 지어서 요 건축물 가액은 1억밖에 안 해. 그럼 결과적으로 1억짜리 건축물의 부속 토지 100억. 이런 식이 이용되니까 별도합산 토지다. 이런 편법 쓰는 사람 너무 많거든. 실제 강남 가봐요. 강남의 태라는 쪽에 굉장히 건물 고층 건물이 있는데 그 틈 사이에 저 위치에 왜 저런 게 있을까? 틈 사이에 앞에 주차장이 이만큼 있고 여기에다가 1층짜리 한정식 식당이라든지 레스토랑이라든지 횟집 같은 거 지어가지고 주차장 참 넓게 이런 집 꽤 있습니다. 가끔씩 보여. 이게 뭐냐니까 옛날에 비사업용 토지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고 그리고 별도합산 토지를 적용받기 위해서 형식으로 지어진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하니까 비사업용 토지 아니다. 그리고 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다. 이런 식의 내용이 되는 거야.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 법은 옛날에 건축물의 가액이 토지 가액의 3%도 안 되면 이 건축물은 실제로 토지를 바르게 쓰려고 지어진 게 아니고 형식으로 지어진 건축물로 봐 전부 없는 걸로 쳐서 전부를 다 나대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억울한 사람이잖아. 법은 억울한 사람을 자꾸 만들면 또 안 되거든. 왜 억울하냐니까 나는 우리 집은 원래부터 잠실에서 밭농사 짓고 등등 하고 있었다. 무슨 잠자지? 무슨 잠자입니까? 누에 잠자, 또 누에 잠자. 잠실이 원래 뽕밭 있고 누에 치던 곳이었거든. 그럼 우리 집은 원래 강남 개발되기 이전에 지금 우리가 강남이라고 부르지만 옛날에는 전부 뭐다? 영동. 영동 개발되었습니다. 영동이라서 영등포의 동쪽에 있다고 영동이라고 불렀거든요. 전부. 잠실 쪽에 있는데 우리 집은 여기에 밭농사지 쪽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연세도 많고 홀도 아프고 해서 자식들이 농사 짓지 마시라고 하면서 여기에다가 꽤 괜찮은 건물 지어가지고 동네 사람 대상으로 슈퍼도 하고 등등등 이렇게 하고 있었어. 그 당시에는 건물 꽤 잘 지어가지고 건물이 그 당시에는 진짜 한 1억 정도 갔고 토지는 굉장히 가격이 다 샀기 때문에 기껏 해봐야 넓었지만 2억 정도밖에 안 해서 이렇게 돼 있다가 강남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땅값은 튀기 시작하는 거야. 땅값은 막 튀기 시작하면서 100억 이상 가고 있는데
건축물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노후화되면서 건축물 가치 떨어지잖아. 그 이 양반 지금 처음에는 1억짜리인데 지금은 한 2천만 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현재 속화 100억짜리 건축물의 부속 토지 2억 1억밖에 안 되는 거야. 이 양반 투기꾼이다 아니다? 아니잖아. 이 사람은 억울하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법은 건축물의 가액이 부속 토지의 가액의 2%가 되지 않는다.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 건축물의 가액, 시가 표준액 기준으로 이 가액이 부속 토지 시가 표준액 가액의 2%가 안 되고 있다. 100분의 2, 2%도 안 됩니다. 2%도 미달하고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고? 옛날에는 전체를 다 나대지로 보았지만 지금은 이 건축물 바닥 면적 부분, 원래 있던 건축물의 바닥 면적 부분은 별도 합산 토지로 인정을 하고 바닥 면적을 뺀 나머지 부분만 종합합산 토지 이렇게 합니다. 건축물의 바닥 면적 부분, 요 부분은 별도 합산 토지.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면적 부분은 종합합산 토지. 이렇게 구분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그림 그리면 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요 부분만큼은 별도 합산 토지 인정을 해주고 이를 초과하고 있는 나머지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종합합산 토지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 앞에 방금 강남에 있는 그 식당 같은 경우도 그 건물이 딱 차지하는 그 바닥 면적만큼은 별도로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모두 종합합산 토지 이렇게 과세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예를 가지고 문제를 내면 착한 사람은 당연히 숫자고 치지. 하지만 독한 사람은 2%에 미달한다면 이 건축물은 모두 부속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가 되며 이래가면 안 된다는 거지죠. 반드시 바닥 면적과 바닥 면적이 아닌 부분을 구분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또다시 여기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인데 만약 건축물이 없는 토지, 건축물이 없는 부분의 토지, 이건 뭐가 된다? 건축물 없는 토지는 뭐죠? 나대지잖아, 종합이잖아, 그렇죠? 하지만 우리 법은 건축물이 없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 대상 이렇게 인정하는 것도 있다는 거지. 무엇 때문에 그럴까? 아니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데 업종 가운데서는 건축물 다 세워버리면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업종도 있거든. 대표적으로 자동차 운전 교습학원하고 있다든지 자동차 폐차장하고 있다든지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하고 있다든지 렌트카업을 하는 자의 그 차량 세워놓는다는 이런 곳은 그렇잖아요. 전부 자동차 운전하고는 굉장히 코스 넓지만 건물이라고는 딱 상담하고 돈 받고 한 접수 요 빼고는 나머지 전부 빈 땅입니다. 이걸 건축물 바닥 면적의 일정 면적까지는 별도 나머지는 종합합산 토지 하면 이 업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업종 가운데서는 건축물이 없는 부분의 토지라 해도 요 부분을 별도 합산을 인정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 어떤 것이 있냐니까 582쪽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이렇게 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비록 건축물이 없는 부분의 토지라 해도 이런 것은 별도 합산 토지를 인정합니다. 여기도 특이한 거 몇 가지만 보시면 돼. 이 종류 다 알고 있는가? 이런 게 아니니까 동그라미 1번 딱 첫 번째 나오는 놈. 1번 자동차, 여객 자동차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다가 세 번째 줄에 차고용 토지 나오죠. 차고용 토지. 여객 자동차 차고용 토지. 화물 자동차의 차고용 토지. 자동차 대여 사업하는 자의 차고용 토지. 쉽게 말하면 렌트카업이잖아. 자동차 대여 사업이 렌트카업이잖아. 렌트카업의 차고용 토지. 우리 버스 타고 시내 버스 타고 끝까지 가면 뭐가 나온다? 종점. 우리는 종점이라 부르지. 그 양반들은 차고지로 돌아가는 거는 차고지로. 차고지입니다. 근데 차고지에 버스 차고지에 건물 지어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고 이럴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그건 좀 빈 땅인데 이걸 당신 빈 땅이거나 종합합산 토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또 렌트카업을 한 자의 차고용 토지도 마찬가지고 쭉 읽다가 자동차 대여가 아니면 어쩌고저쩌고 할 때 차고용 토지 요 놈이 이제 1번이거든.
자, 잠깐만 봅시다. 원래 여기에 1번이 차고용 토지가 아니어서 뭐냐니까 앞에 터미널용 토지 있죠. 여객 자동차 터미널, 물류 화물 자동차 터미널용 토지. 여기 원래 여기 1번에 있던 애입니다. 1번에 있다가 얘가 지금 분리로 자리를 옮긴 거거든. 옮긴 거다 보니까 요 놈을 가끔 언급하는 거야. 대신 이제 원래 2번에 있던 놈이 지금 1번에 올라왔거든. 그래서 차고용 토지 딱 요거 보시고 나머지는 그냥 상식선에서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운전학원용 토지라든지 아니면 앞에 했던 것처럼 자동차 폐차장,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 등등 의미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원래 개정된 거와 어제 개정된 거 가운데 583쪽 13번에 기업. 이거는 혹시나 싶어 이야기합니다. 체육시설에 설치하는 법률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가운데서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원래 임야는 원래 뭐다? 임야는 원래 원칙이 종합이었고 예외적으로 법에 의한 열몇 가지에 대한 분리가 있었지. 하지만 임야 가운데서도 별도 합산 토지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임야 가운데서도. 그 공장은 원래 원칙이 분리, 예외가 별도와 종합이지만 임야는 그 별도는 진짜 특이한 사항입니다. 우리 스키장 같은 경우, 스키장의 축인데 쭉 내려오는데 옆에는 임야거든. 옆에는 임야야. 골프장도 가면 골프장 옆에 임야도 옆에 있거든. 우리 골프장, 스키장 같은 경우에 산림 무슨 법에 따라서 스키장도 최소 20%는 원형을 훼손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요 임야도 이거 임야는 뭐 법의 분리토지 대상 아니니까 당신 종합합산 토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상업적 내용으로 보아서 그대로 별도 합산 토지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거 뭐 개정되냐니까 작년까지는 임야 가운데 스키장 문제가 골프장은 대중골프장에 있는 원형 보존되는 임야만 있는데 원래는 대중골프장이든 아니면 대중이 아닌 회원제형 골프장이든 상관없이 모두 골프장 내 임야로서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똑같이 별도 합산 토지 인정을 하겠다고. 옛날에 요즘은 한번 나왔을 때 되게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전부 임야는 원칙은 종합, 예외는 분리인데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임야 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종합이라고 했다고 틀린 적 한 번 있긴 했거든. 참고적으로 골프장, 스키장 안에 있는 임야 가운데서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임야에 대해서만큼은 별도 합산 토지 될 수 있다는 사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요 놈까지가 우리 별도 합산 토지. 그러니까 별도 내면 보통은 좋은 놈을 언급할 확률은 잘 없습니다. 딱 한 번쯤 나왔던 거고, 요 놈은 대부분 요거 무허가 위법적 건축물, 좀 깎아서기 낼 때는 요거 일정 가액 비율 건축물의 비속 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핀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별도 합산 토지였고 종합 합산 토지 안 해도 되죠? 복습합시다. 종합 토지. 농지는 원칙은 뭐다? 원칙은 생산 관련 토지, 분리 토지. 단 원칙은 분리지만 예외는 종합. 어떻게 종합이죠? 농지가 위치가 아닌 데 있다. 개발 제한 구역, 녹지 지역을 말하지 않는 한 시의 도시 지역 내 농지. 두 번째, 5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소유 농지. 세 번째, 실제 영농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그 세 가지가 종합. 목장도 원칙은 분리다. 예외는 종합. 어떻게 되면 역시 위치가 틀렸을 때, 그다음 면적이 초과될 때 둘 중에 하나에 대한 종합. 세 번째, 임야야 원래 원칙이 종합이니까 됐고, 그다음 방금 또 목장, 이제 공장용 토지, 공장도 원칙은 분리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별도도 있고 종합도 있는데 종합은 면적이 초과된다 할 때만 종합. 상업용 건축물 토지, 원칙은 별도, 예외는 종합. 세 가지, 면적 초과, 무허가, 위법적 건축물 토지, 그다음 가액 비율 미달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이런 것이 종합입니다. 종합은 분리와 별도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 종합이고 저렇게 되면 종합이고 그 이야기할 때 보시는 겁니다. 까탈스럽게 나왔던 문제가 25의 문제야. 585쪽에
지방세법상 토지단 재산세를 부과할 때 과세 구분 이 같은 것으로만 묶인 걸 찾아보라고. 기역, 종중 소유 임야, 무슨 대상 토지? 무슨 대상 토지? 분리잖아. 그렇죠. 우리 임야는 원칙은 종합이지만 예외적으로 종중 소유, 공익 목적 임야 이런 것들은 조율의 분리 토지. 그럼 기역은 분리야. 니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법률에 따른 골프장,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포준을 임야. 이제는 회원제 골프장도 상관없습니다. 올해부터는 골프장, 스키장 안에 임야로서 원형을 그대로 포준하고 있는 임야는 별도 합산 토지잖아. 별도 합산 토지. 방금 봤듯이. 그럼 디귿, 염전으로 사용되는 토지. 요건 뭐다? 분리잖아. 요거 염전. 요거 염전. 주택, 산업, 공급용 토지, 공장과 함께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되는 거 염전용 토지, 저율의 분리 토지. 그다음 니열,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로서 이거 뭐다? 요거잖아. 별도 합산 토지,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 해도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는 별도 합산 토지. 결과적으로 기역과 디귿은 분리, 니연과 리열은 별도. 그럼 정답이 기역, 디귿 나오든지 니연, 니열 나오든지 둘 중에 한 개 나와야 되니까 정답 3번. 사실은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뭐 때문에? 니연 때문에. 니연 때문에. 그다음 니열을 또 못 찾는 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종중 소유라든지 염전이라는 이런 금방 찾아야 되는데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라든지 아무런 말이지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아닐까 이게 뭐더라? 좀 쉽게 생각하시면 상업용 건축물 토지네 뭐 이래 봐서 넘어간 적 있지만 그다음 과세권자 납세 의무자 585조 과세권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될 거고 뒷장 납세지는 사람 따라간다 물건 따라간다. 사람 따라갑니까? 물건 따라갑니까? 물건 따라가야지. 그렇죠? 지방세는 시험에 나오는 지방세는 모두 물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물건 소재지 이래가는 거지. 절대 그 사람의 주소지 재산 소유자 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납세 의무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시험 10번 치면 최전 7, 8번 나옵니다. 최전 7, 8번 나옵니다. 7, 8번 그보다 더 이상 나옵니다. 실제로. 그럼 10번 치면 그 10번 다 나온다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20일에부터 28일까지 9번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던 문제야. 그럼 29에 30일 안 나왔냐? 한 문제로 내지 않았지만 지문 안에 한두 개씩은 크게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원칙이 누구라고 되어 있죠? 원칙이 과세 기준일 6월 1일 요날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 이걸 가지고 만약 문제를 낸다. 그럼 뭘 가지고 낼까? 이걸 가지고 문제 내면 뭘 가지고 낸다? 첫째는 요거 가지고 내는 6월 1일 소유자가 낸다는 거 알고 있는가? 이게 진짜 기본이잖아요. 6월 1일에 소유자가 내는 겁니다. 그 최근에 28년가 시험에 5월 30일 날, 자, 이날 잔금이 지급되고 이전 등기를 한 요 재산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매도자이다. OX. 매도자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날 잔금이 지급되고 이전 등기했다면 6월 1일은 새롭게 취득한 사람 거잖아. 그럼 매수자가 내는 거지 매도자가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실제 날짜만 가지고 한 문제 낸 적도 한두 번 있습니다. 그만큼 옛날에는 자주 냈는데 지금은 뜸하게 이런 식으로 지문 하나 정도 6월 1일 소유자가 낸다. 6월 1일 현재에 또 누가 낸다? 사실상 소유자가 냅니다. 또 과부로 말 없이 공부상 소유자, 대장상 소유자 말하면 안 됩니다. 원칙은 사실상의 소유자가 내는 겁니다. 그럼 실질 소유자가 낸다를 조금 더 끌고 와서 첫째, 공동소유재산, 공유재산 납세 의무자 누구다? 공유재산의 실질 소유자 누구죠? 공동 소유하는 사람이 자기 지분만큼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 실질 소유자는 지분권자입니다. 지분권자. 이거 틀리게 내면 어떻게 낼까?
틀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유재산의 납세무자는 공유 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며 이래가면 또 따라간다고 하니까 속으로 니는 따라갈지 몰라도 난 안 따라간다. 근데 그 말이 왜 헷갈리냐니까 뒤에 또 소득세 나와서 임대소득 할 때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높은 자의 소유로 계산을 하고 합니다. 또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높은 자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그런 말들이 뒤에 있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야. 여기는 지분권자입니다. 그리고 공유는 공유인데 지분 표시가 없다. 그럼 뭘까? 그렇죠. 균등이지. 그렇죠. 만약 갑과 을 두 사람 공동 소유인데 갑이 90%고 을이 10%면 갑은 자기가 90%라는 사실을 표시하고 싶지. 그렇죠. 근데 아무런 표시 없다는 말은 지분이 균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교재도 공유재산의 지분권자 이렇게 말하고 괄호 안에 지분 표시가 없다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그 밑에 2번에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것 요거 공유는 공유인데 주택입니다. 주택은 갑의 소유다. 토지는 갑의 소유고 건물은 을의 소유다.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제가 세액 산출할 때 어떻게 하라 했죠? 재산세에서 주택은 반드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쳐 세액을 산출하라고 했습니다. 그 설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고 해도 요걸 합한 금액을 바탕으로 하여서 세액을 산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액 산출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산출한 세금을 누가 내야 돼? 누가 냅니까? 갑과 을이 내야 돼. 그렇죠. 갑과 을이 내는데 어떻게 내냐는 거야. 갑과 을이 내되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가액,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해서 각각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겁니다. 요 산출한 세금을 시가 표준액, 요금액 비율로 안분하여서 안분은 비율별로 나누는 것을 안분이랍니다. 똑같이 나누면 평분, 비율별로 나누면 안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가 표준액, 자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쳐서 반드시 세액을 산출한 다음 산출한 그 세금을 토지 건물의 가액,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어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는 둘 다 문제가 돼. 앞에도 있잖아. 재산세에서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도 토지 건축물 각각에 대하여 세액을 산출하며 틀렸다 정답 이렇게 삼았던 문제도 있고 또 최근 문제가 이렇게 산출한 세금을 토지 건물의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그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지고 또 틀렸다 정답. 면적 비율로 나누는 게 아니지 가액을 합쳐 세액을 산출했다면 반드시 가액 비율로 나눠야 되는 거지. 그 다음 교재 잠시 놔두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상속재산. 어른 돌아가셨다. 상속재산 납세의무자 누구죠? 상속재산의 실질 소유자? 상속받은 자잖아. 그렇죠. 우리 취득세 할 때도 상속재산의 취득세는 각자 받은 자가 각자 받은 거 내면 된다고. 여기도 상속받은 자가 내면 됩니다. 상속받은 자가 내는 거예요. 세 번째 종중재산. 종중소유재산 누가 낸다? 누구 소유입니까 지금? 종중소유자나 그럼 종중이 내야 돼. 종중이. 네 번째 매매 등의 사유로 자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소유권의 변동이 생겼다.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매매했습니다. 매매했다. 그럼 누가 낸다? 매도자가 낸다? 매수자가 낸다? 매도자가 냅니까? 매수자가 냅니까? 응? 그렇죠. 언제 권리가 변동된지도 모르면서 매도자, 매수자 말하면 안 되지. 그렇죠. 6월 1일 소유자가 내는 거지. 그럼 당연히 6월 1일에 사실상 소유자가 내는 겁니다. 이게 원래 원칙이야. 그럼 예외는 뭐냐니까. 예외는 분명히 상속은 개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상속받았다고 등기하지도 않고 어느 누구도
상속받았다고 신고도 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도 않고 합니다. 아니 상속은 개시됐는데 왜 등기 안 하고 신고 안 합니까? 세금 안 내려고 이런 건 아닙니다. 신고 안 해도 세금은 나오게 돼 있거든 원래. 단 문제는 우리 앞에 취득세 할 때 상속재산의 취득세 언제까지 신고하라고 하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6월 안에 하라고. 그럼 2월이면 8월 말까지 하면 됩니다. 그럼 아직까지 6월 1일 현재는 재산 자체가 분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받았다 이런 거 신고하고 등기를 못 하고 있는 거 현재 분할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떡합니까? 그렇다면 과세주체 입장에서는 분명히 상속은 개시됐다. 주체 입장에서는 갑이라는 분이 돌아가셨다는 건 압니까? 응? 몰라요? 혹시 집안이 안매장 쪽을 택하고 그래 가리식을 줘. 장례를 치르려면 장사당하나 법률에 따라서 반드시 신고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 집 어른 돌아가시니까 내가 마음대로 장례 치르는데 안 돼. 왜? 타살일 수도 있거든. 타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인 자체가 명확해야 됩니다. 사인이 불분명하면 국가수에 부금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래서 병원에서 딱 돌아가시면서 명백히 사망의 원인이 뭐라는 게 확실하면 괜찮은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돌아가셨다 뭐 장례 치른다니까 뭐 연세가 100세 뭐 100몇이 그래도 그렇지만 아니 50 초반인데 돌아가셨다면서 병원을 하니까 병원 다니는 기억도 별로 없는 거고 고내력도 갑자기 뭐 심장에 이상해서 돌아가셨다니까 이게 되게 찝찝하잖아. 그렇죠? 그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우리 옛날에 알잖아. 옛날에 일본에 있었던 독살 가운데 카레 독살 사건. 여자분이 보험을 가입시켜서 보험금을 노리고 첫째는 자기 남편부터 그다음 자기 애들 자기 시아버지 시어머니까지 전부 다 카레를 먹여가지고 카레에다가 독을 튀워가지고 색깔이 누르니까 표시가 잘 안 나니까 다 죽였습니다. 다. 그럼 우리 전부 보험을 다 들어놓고 지가 다 죽인 거야. 그 보험금을 노리고 일본에서 굉장히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넘어와서 또 그런 사건 자체가 굉장히 유행됐. 그런 기사를 보고 그다음 저녁에 집에 갔는데 이 마누라가 카레를 해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저녁 먹고 왔는데 뒤에서 나는 먹었어요. 당신부터 먹으라고. 난 괜찮다고 하니까 막 먹더라고. 그래서 좀 있다가 먹고는 왔는데 배는 고프네. 같이 먹었습니다. 죽어가 싶어가지고 그렇죠. 사람이 옛날부터 배 나온 밑에서 가끔 매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그 기사가 유에 막 유식으로 났는데 뻔하게 카레를 딱 하고 있으면 문제가 생기잖아. 그렇죠. 요거야. 그래서 과세주체 입장에서는 분명히 돌아가셨지만 누가 받은지 알 수가 없잖아 지금. 그럴 때 누가 낸다? 주된 상속자가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가 냅니다. 그럼 주된 상속자가 누구일까?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민법상 상속 지분 누가 제일 높다?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상속 지분 제일 높다. 맞아. 그런데 배우자가 사망하고 계시지 않고 자녀들밖에 없다. 누가 제일 높다? 똑같습니다. 똑같아.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들밖에 없다면 민법상 상속 지분은 모두 똑같습니다. 그 모두 똑같은데 누가 낼까? 나이 많은 자가 냅니다. 연장자가. 과거에 한 번 주된 상속자 이르지 않고 이럴 때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앞세우자로 한다. 딱 그렇게 하면 된 적은 있습니다. 그다음 분명히 종중재산이야. 분명히 사실상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공부상에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거야. 공적정보상의 개인 명의입니다. 실제로는 종중재산인데 이런 거 굉장히 많다. 문중이 굉장히 크고 이러면은 문중재산이다 등등 등기되는 거 참 많은데 보통 뭐 작은 문중이나 아니면 문중 크지만 지파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대부분 종소 이름 돼 있거나 이러지 문중 이름 되지 않아서 대부분 그냥 개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문중 종중소유라는 사실을 신고도 안 합니다. 그럼 과세주체 입장에서는 종중이라는 거 알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럼 누가 내야 된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개인 명의로 된 공부상 소유자 네가 내야지. 그렇죠. 공부상 소유자가 내는 겁니다. 여기도 권리는 분명히 매매등으로 소유권 변동됐습니다. 그럼 갑과 을이
부동산을 거래해놓고 거래했다는 사실을 전혀 신고도 안 하고 이전 등기도 안 하고 이랬으면 주체 입장에서는 매매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잖아. 지들끼리 거래해놓고는 아무런 말도 안 하면 변동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잖아. 그렇죠. 사실 따지면 혼인했지만 혼인 신고도 안 하고 남들한테 혼인했다 말도 안 하고 자기를 둘이 살면 저 사람이 부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 그것처럼 권리가 변동됐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면 당연히 원래 있던 공부상 소유자가 합의 내는 겁니다. 이게 또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 등기 전에 했다면 뭐 권리 변동 사실 아니까 그 상태에서 신고도 하지 않고 이러면 그래서 실질 소유자를 알 수 없다면 공부상 소유자 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등기를 했다고 하든지 종중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든지 등기됐다고 하든지 또는 신고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라도 했다는 말이 나오면 원칙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외는 등기도 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고 그럴 때 예외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그럼 등기를 했다면 상관없는데 등기 안 한 상태에서 신고도 안 하면 네가 내라고. 그럼 이 사람 억울하잖아. 내가 받는 게 아닌데 아직 신고는 안 했지만 실질 내가 주된 상속자지만 주택은 동생이 받기로 했고 상가 점포는 그 밑에 동생이 받기로 했고 실제 받는 사람 따로 있는데 내가 공부상 종손이라고 내 이름 돼 있지만 실제로 종중건데 내가 내기 싫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뒤에 가면 그래서 등기를 했다면 상관없지만 등기하지 않았다면 네가 내기 싫으면 6월 1일 과세 기준일부터 10일 안에라도 신고하라고. 그 신고하면 네한테 받지 않고 원래 소유자한테 받을게. 하지만 그렇게 마지막 신고 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도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너한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마지막 신고 기간 한번 줍니다. 네가 내기 싫으면 신고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 다섯 번째구나.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신탁재산 지금 누구 명의로 되어 있다? 등기부상 신탁 등기 비고잖아.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잖아. 그렇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등기의 원인을 신탁이라고 딱 적잖아. 신탁. 그리고 같은 번호 안에 횡선을 그어서 다시 한 번 더 신탁함을 표시하고 이유를 적잖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현재 등기되어 있어.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이런 신탁재산. 요 실질 소유자 누구다? 실질 소유자는 맡긴 사람이잖아. 갑의 소유자는 위탁자입니다. 맡긴 사람 위탁자고 대신 을에게 수탁자 맡아 있는 사람 수탁자 을에게 맡겨두었다. 신탁에 따라서 분명히 준 게 아니지 믿고 맡긴 거지. 실질 소유자는 위탁자입니다. 위탁자. 그럼 수탁자가 있지만 이 사람 게 아니거든. 문제는 왜 맡깁니까? 왜 맡기죠? 일종의 재산관리인의 성격입니다. 재산관리인의 성격. 실제 여러 가지 방식은 있어요. 내가 뭐 이민 가면서 국내 부동산을 다 팔고 가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민 가면서 국내에 있는 재산을 신탁할 수도 있고 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밑에 자식이 어려가지고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물질 등을 처분하기 행사하기 곤란하다. 미성년자 등이라서 그래서 얘가 성년될 때까지 재산 관리하는 사람에게 신탁할 수도 있는 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재산 관리를 이제 을이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만큼은 위탁자 네가 내라. 이래 말해서 문제가 있더라는 거야. 이거 오랜 세월 동안 위탁자가 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오랜 세월 동안 위탁자가 실질 소유자니까 위탁자가 내라고 했거든. 하니까 너무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최근 2014년도인가 2015년도 들어서 수탁자를 납세 의무자를 하는 걸로 이제 바꾼 겁니다. 우리 개정이 사실은 최근 개정된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는 수탁자 명의로 된 건 수탁자가 낸다, 틀렸다, 정답 참 많이 냈습니다. 근데 이제는 수탁자이다 하면 맞다고 해야 됩니다. 딱 법이 개정되고 그의 연도에 위탁자이다 또 틀렸다, 정답 이래 삼았던 부분이거든.
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낸다?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이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587쪽에 쭉 나오죠.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요거 매매 등의 사유로 권리가 변동됐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아서 실제 소유자 모르면 공부상 소유자. 그럼 2번 상속재산도 했고 종중재산도 했고, 그 다음 뒷장 매수계약자 7, 8 봅시다. 매수하기로 계약을 한 사람이 내야 된답니다. 아직까지 매수한 거 아닙니다. 취득한 거 아닙니다. 매수하기로 계약을 했다고. 아니, 취득하기로 계약했다고 왜 내야 되냐고. 취득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요거는 딱 보니까 전제가 반드시 국가, 지자체, 조합. 매도자는 반드시 국가, 지자체여야 합니다. 국가, 지자체가 아닌 일반적인 개인 간의 거래, 국가 등이 아닌 일반적인 법인과의 거래 속에는 절대 매수계약서 나오지 않습니다. 국가, 지자체와 또 플러스 재산세 대상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합니다.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연부계약은 우리 몇 년 이상 기간에 걸쳐서 취득할 때 연부취득, 몇 년 이상 기간에 걸쳐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합니다. 그렇다면은 자, 국가, 지자체와 하니까 국유지가 있어. 국가 소유의 국유지가 있다. 요 국유지를 갑이 취득하기로 연부계약이 있습니다. 연부계약을 하고 2020년 2월 20일 날 2021년도 2월 20일 22년도 2월 20일 이렇게 적어도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대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그럼 당해 연도 6월 1일 그 다음 년 6월 1일 두 번에 걸친 재산세 누가 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누가 낸다? 국가 등이 냅니까? 갑이 냅니까? 갑이 왜 냅니까? 갑은 최종적인 잔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지 소유가 아닙니다. 따지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인데 뭐 잔금 치기 전에 왜 지가 냅니까? 국가가 내야 돼. 비과세입니다. 항상 국가, 지자체 재산을 과세하지 않는다. 국가에 따른 비과세인 거야. 그런데 왜 매수계약서 나오냐고. 단 이렇게 딱 계약을 체결하니까 국가가 갑보고 말하기를 당신이 지금부터 당신이 사용해도 좋답니다. 그것도 10원도 안 받을 테니까 공짜로. 그럼 아직 최종적 잔금은 지급되지 않았지만 아무런 대가를 주지 않고 요 기간 동안 모든 사용 수익을 갑이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야. 결과적으로 실질 소유권을 이미 행사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는 갑에게 받겠다는 것이 하이라이트는 이렇게 하고 그 사용을 무상으로 할 때, 그 사용을 무상으로 하는 그럴 때는 매수계약자에게. 그럼 그 사용을 유료로 한다면, 그 사용을 유료로 만약 한다면 그냥 잔금 치기 전까지는 임차인이지. 뭐 유료로 한다면 비과세입니다. 국가 등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뒤에 가서 우리 비과세할 때 국가 등의 소유 재산을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렇게 하여서 매수계약자가 납세 의무를 되는 이 경우는 국가 등의 재산이라 해도 이건 과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다시 자 칠판 비과세 입장에도 입장 바꿔서 국가 소유인데 갑이 공짜로 쓴다고 공짜로 쓰는 갑복원이라고 해서 그럼 갑의 재산인데 국가가 공짜로 쓰면 누가 내야 돼? 누가 내야 되죠? 국가가 내야지. 아니 국가 재산인데 내가 공짜로 쓴다니까 내 보고 내라고 했잖아. 그럼 내 건데 국가 공짜로 쓰면 국가가 내야지. 똑같은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비과세할 때 국가, 지자체가 이 사람의 재산을 1년 이상을 공짜로 쓰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과세하지 않겠다. 대신 똑같이 단 국가 등이 사용해도 유료로 쓴다면 당연히 과세할 거고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그 다음 7번째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 노조 사업 시행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하지 않고 있는 채비지와 보류지 누가 낼 거냐? 채비지, 보류지. 원래 누가 내야 돼요? 원래 누구 소유입니까? 채비지와 보류지. 원래 누구 소유죠? 그렇죠. 사업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조합원 겁니다, 이거. 조합원 토지 가운데 일부를 공사 비용에 대체한다, 채비지. 아니면 공공의 용도로 쓰겠다, 보류지지. 우리 다 조합원 겁니다, 조합원 거. 그런데 문제를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조합원 거라고 해서 조합원들에게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럼 고지서가 수백 장, 수천 장 날라가야 돼. 너무너무 불편하거든 또. 그렇게 하지 말고 사업 시행자, 도시개발 조합 등에게 일괄 세금을 부과하고 그 조합은 사업이 다 끝나면 뭐하죠? 청산 들어가잖아. 청산 들어갈 때 그때 자기들이 썼던 비용, 냈던 세금, 제세공과금 모두 다 정리하면 되거든.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하지 않고 있는 채비지와 보류지는 사업 시행자를 앞세우면서 삼습니다. 그 밑에도 6번 사용자.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서 실질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죠?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서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이 안 된답니다. 어떤 경우냐? 미니 강의 밑에 좀 나오죠. 첫째는 밑에 두 번째, 소유권자가 실종 상태입니다. 실종되어서 생사 불분명으로 장기간 돌아올 확률이 없는 거야. 그럼 실종된 사람한테 세금 내라고 고지서 보내봐야 아무 의미 없잖아. 그 다음 소유권 관련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럼 최종적 판결 나기 전까지는 정확히 누구의 소유인지 소유권 기속이 분명하지 않잖아. 그럼 누구에게 받을까? 사용하는 자에게 받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않아서 소유자가 확인이 안 된다고 하면 사용자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런 내용들을 보시는 겁니다. 뭐 수입하는 자 안 보셔도 됩니다. 납세 관리는 안 보셔도 됩니다. 신경 쓸 필요 전혀 없는 거고, 잠시 후에 590쪽 재산세 과세 표준 세율, 그리고 뒤에 이제 비과세, 부가와 징수 이런 내용들을 보겠습니다.